2017년 옵티머스는 심각한 경영 위기로 영업을 중단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제재 대신 빗장을 열어준 곳이 바로 금감원이었습니다. 누가 금융당국을 움직이게 했을까? 시사 직격은 당시 옵티머스 내부에서 주고받은 전화통화 파일을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녹취 파일은 2,800여 개, 50시간이 넘는 통화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손을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시사직격이 2017년 옵티머스 통화 녹취록을 입수했습니다. 대표님, 그때 옵티머스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래서 당시 자본금이 30억을 미달되었거든요. 적기시정 조치를 받아서 그걸 이행을 하지 못하면 영업 정지 내지 퇴출될 상황이었죠. 적기시정 조치,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적기시정 조치라는 것은 뭐냐면 금융회사 입장에서 보면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입니다. 예. 경영 개선 명령을 부여했는데 이걸 달성하지 못하면 이제 퇴출당하는 거죠. 결국 옵티머스는 퇴출 위기에 놓여 있었던 것인데 그 당시의 녹취록을 저희가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회사가 원래는 펀드도 만들면 안 되고 지금 바로 영업정지를 시켜야 되는데 금감원은 굉장히 우호적으로 도움을 받아가면서 해결 과정인데 양호 회장님이라는 분, 그분 힘으로 해가지고 이 회사가 라이센스가 유지가 되고 있고 그분이 이현재 장관 친구분이시고 금감원장님 선배입니다. 범죄에 대한 자백처럼 보입니다. 스스로 자백하죠. 영업정지 당해야 되는데 양호 회장님 그리고 이현재, 최흥식 이 관계에서 이 회사가 유지되고 있다. 하나씩 뜯어보죠. 이 양호 회장, 이런 사람 누군가요? 그러니까 양호 회장님은 유명하세요. 그 미국에서 나라은행을 운영하셨던 분이고 이현재 전 부총리의 고등학교 동기 동창으로 알려져 있죠. 그다음에 최흥식 금감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현재 전 부총리가 초대 금융감독위원장을 할 때 영입했던 이현재 사단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호라는 사람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11월 2일 날 감독원장 최웅식 원장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11월 2일은 제가 출장이어서 6일부터 27일까지는 사무실에 있으니까요. 그럼 11월 6일 날 오후에 한 2시쯤에 가겠습니다. 퇴출 위기의 옵티머스 회장이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장과 만난다는 날짜까지 특정해서 이렇게 검사역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통상적인 일인가요? 그러니까 적기시정 조치를 지금 조사가 나와서 할지 안 할지 운명의 시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감원 직원한테 전화해서 니네 수장을 나 만난다 라고 하면서 날짜까지 특정하고 하는 것들은 묵시적으로 좀 압박처럼 좀 들렸거든요. 이 부적절한 만남,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현재 부총리께서 다리를 놔주지 않았나 싶어요. 자리가 만들어졌으니까 최웅식 원장 같은 경우에는 만나지 않았나. 먼저 옵티머스가 회생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양호 회장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KBS에서 왔는데요. KBS요? 예. 여기 양호 회장님 안 사시나요? 양호 회장님 저희 좀 뵈러 왔는데. 네? 외출하신 것 같은데. 외출하신 것 같아요? 여기 사시긴 사시고. 네. 양호 회장의 대리인과 통화가 됐습니다. 양호 회장님께서 고문으로 나오시는데 옵티머스. 고문으로 돼 있죠. 근데 결국 회장 역할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은 양 고문님이 이제 서로 인수 과정에서 좀 역할을 한 거는 맞아요. 임시주총 이후에는 4월달이든 5월달이든 간에 그 이후에는 이분이 실제 경영에 관여가 안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몰라요. 적기시정 조치 유예받고 이럴 때까지는 계속 그때는 양호 고문을 했지. 당연히 했지. 왜냐 하려고 했지. 둘이가 좋은 자산운용사 한번 해보려고 한다고 하면서 그때 열심히 다녔어요. 녹취록에서 양호 회장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만남을 예고했던 최흥식 전 금감원장. 정말 만났는지, 만났다면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예, 최흥식 원장님 댁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KBS 최지훈 PD라고 합니다. 네. 원장님 그 옵티머스 관련해서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왔는데요. 아니, 지금 만나고 싶지 않아요. 잠깐 시간 안 되실까요? 안 됩니다. 지금 나갈 일 없어요. 원장님 그러면요 2017년 12월 2일 날 양호 회장이랑 만나셨잖아요. 예. 그때 무슨 얘기 하셨던 거예요? LA 한미은행
네. 대주주 거기 CFO에서 두 사람이 왔어요. 그 은행 그 진출을 하겠대요, 한국에. 예. 그래서 그 얘기밖에 없어요. 원장님 근데요 2017년 12월 20일 날 적기 시정 조치가 유예됐잖아요. 다른 정부가 전혀 계획한 적도 없고. 그 전에 그렇게 원장님께서 만나는 게 적절했느냐 이런 논란이 있어서요. 그때 당시 그분이 옵티머스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옵티머스는 이현재와 양호 고문의 도움으로 적기 시정 조치 유예를 받았다고 내부 문건에 밝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경제수장을 지냈고 모피아의 대부로 손꼽히는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 옵티머스의 고문으로 그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 이현재 전 부총리를 찾아갔습니다. 이현재 이사장님 좀 뵙고 싶어서 왔는데. 여기 안 계신데요? 어디 계세요? 사무실 밑에 따로 계신데요? 전화번호 알려드릴까요? 뭐 하실 말씀이 없으시다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옵티머스가 실질적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받았는지 담긴 녹취가 있습니다. 우선 회장님 앞으로 해서 진행하는 거로. 양 회장님 앞으로 먼저 네. 하고 직원행사 하고 나서 그러면 사후 승인 받고 네. 나중에 이제 양 회장님이 어차피 그 사전 승인으로 끝나는 거고 네네. 이번에 이제 감사하고 예. 그다음에 정규 이제 감독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대주주 변경 승인과 난과 동시에 하면은 좀 시간은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주주 변경, 사후 승인 신청, 좀 내용이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가장 빠른 방법으로 김재현이 최대 주주가 되는 방식을 과정들을 저렇게 안내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독을 해야 할 금융감독원이 그 방식을 설명하는 게 좀 문제 있어 보입니다. 대주주 심사를 하려야 되는데 김재현이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초단기로 적기 시정 조치 유예를 받는 조건으로 빨리 승인할 수 있는 사람이 대주주가 누구냐라고 봤을 때 양 회장이 빠르니까 양 회장님 앞으로 진행하는 걸 금감원 직원이 알고도 묵인해 준 거죠. 저는 거기에서 한통속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죠. 다음 금융정례회의가 10월 20일인데요. 그 일부라도 들어왔다고 하면은 좀 네. 이제 신뢰감을 줄 수가 있어가지고요. 아 이거를 혹시 월요일 날 납입을 하면 안 되나요? 저희는 상관은 없는데요. 일부가 실제 납입이 됐다. 예. 뭐 하면은 좀 더 이렇게 대응하기가 좀 편할 것 같아서 어쨌든 최대한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읍소하는 것 같아요. 아니, 자신들이 감독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자산운용사 운영하는 사람인데 저렇게 읍소할 이유가 없는 거죠. 12월 20일로 날짜를 특정한 건 어떤 의미일까요? 적기시정 조치 유예를 할지 적기시정 조치를 할지 결정하는 회의가 있는 날이거든요. 예. 그럼 그럼 그 유예를 이끌어내려면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오게끔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저거 보면. 2017년 12월 20일까지 요건이 안 갖춰지면 다음 회의 때 판단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자치유 문건을 보시면 여기 예. 보시면 2017년 9월 적기시정 조치 유예를 받기로 하고 이미 12월 네. 20일보다 훨씬 더 앞에서 네. 결정한 거네요. AUM 이게 운용자산이라고 뜻하는 건데 예. 1,000억을 목표로 펀드 설정을 진행했고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금감원하고 협의한 게 9월 달에 1,000억을 설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유예해달라. 이 이야기인 거고 그 1,000억이 마지막에 안 되니까 850억이 된 거예요. 옵티머스 사모펀드 설정 잔액인데 2017년 12월 29일 날 850억이 딱 나오죠. 만약에 2017년 12월 20일에 그대로 적기 시정 조치가 집행이 됐다면 어땠을까요? 개인 피해자들은 막을 수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저는 금감원이 이런 행위를 이 녹취록을 들어보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 피해자들한테 석고대죄해야 된다고 봐요. 금융감독원은 왜 옵티머스의 회생을 위한 조언을 했을까? 뭐 특별대우한 것처럼 보여줄 수는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볼 때는 통상적인 업무 처리와 다르지 않고 일단 규정 절차를 상세하게 설명해 준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업무 절차였다는 금감원. 그러나 적기 시정 조치를 결정하는 기간만 봐도 옵티머스는 이례적입니다. 옵티머스를 봐주기 위해 시간 끌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한 뭐 20일에서 한 30일 뭐 이 정도 좀 연기된 부분인데 복잡한 건들은 저희가 좀 더 딥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더 걸릴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볼 때는 특별하게 그런 정도의 거라는 안 보이거든요. 시민단체는 금감원의 부실 감독이 피해를 키웠다며 공익 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으로서는 옵티머스 펀드가 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이제 방치했다는 의혹이 있는 것이고, 이제 옵티머스 전 대표의 민원 제기나 어떤 고소 고발을 통해서 더더욱 이제 구체적인 사실을 좀 조사해야 되는 정황 속에서도 그렇지 않았다는 점이 또 있고요. 금감원의 역할이 앞으로 나올 이제 피해나 이런 것들 막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금융감독원의 문제는 라임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 중인 금감원 직원이 김봉현에게 술접대를 받고 라임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 계획, 주요 검사 사항, 향후 대응 방안이 담긴 금감원 보안 문서를 열람시켜줬습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에게 문제와 답안지를 보여준 셈입니다. 그리고 그 금감원 직원의 동생은 김봉현 회사의 사회이사로 등재돼 수천만 원의 급여까지 받았습니다. 라임 옵티머스의 피해를 2조 원대까지 키운 건 금감원이었습니다. 이미 이 사모펀드 시장에서 2019년도에 DLF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불안한 징조들이 있었습니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금융 생태계를 사전에 감독하지 못한 금융감독원의 책임은 저는 이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아마 금융감독원도 상당히 변명하기 어려운 그런 처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 현장 부근에서 범인은 오리무중인 가운데 경찰이 상당 부분 꾸며댄 것으로 진짜 범인인가는 현재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정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맹세해 우려가 그런 일 없어요. 나가. 갑자기 이제 뉴스에 나오는